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다시 자유를 찾게 된 40대 직장인입니다. 나름 결혼 생활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결혼 생활의 실체를 알고 나니 참 허무하기도 합니다. 남편과는 첫 직장 회사 동기였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아빠가 혼자 양육을 하셨어요. 친인척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빠는 도움을 받고 저를 키우기도 어려웠고 남자인 아빠가 여자인 저를 케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빠는 제가 엄마가 안 계시다는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곱고 소중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처음 남편이 저를 봤을 때에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은 외동딸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주변에도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빠 혼자 키우는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죠. 남편은 저와 반대로 시부모님과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이 수월하진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상 밖으로 시댁에서는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결혼을 할 때 저를 안쓰러워하고 반겨하셨죠. 안녕하세요. 지호 씨랑 만나고 있는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가워요. 나는 지호 엄마예요. 지호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여자가 그쪽이군요. 지호한테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집이 외아들이라 좀 신경 쓰일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지만 우리는 아들이라고 감싸돌고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얘네 누나들도 드센 편도 아니고. 맞아. 나는 그냥 막내라서 그런 거지.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어 우리 집은. 그리고 아버지만 계시다는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혹시라도 신경 많이 쓸까 봐 내가 알고 있다는 거 말해주려고. 우리는 그런 것도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에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결혼한다고 하니 말은 좀 편하게 해도 되겠죠? 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호가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날짜는 두 사람이 편한 날짜로 잡으면 될 것 같고 집은 지호가 사는 곳으로 그대로 들어와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는 예물, 예단 이런 건 생략해도 괜찮은데 사돈댁은 어떠실지 모르니까 한번 이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댁에서는 오히려 쿨하게 결혼을 허락하셨고 허례허식 없이 결혼식을 치르자며 예물이나 예단도 모두 생략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편의 누나들이 시집을 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개운이라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편하게 해주셔서 시집 잘 가는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았어요. 결혼이 끝나고 첫 명절날 시모는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엄마는 이제 좋겠네. 외동딸 그 많은 재산 물려받는다며. 그러면 다 지호 거 아니야? 그럼 엄마도 호강할 테고. 예, 무슨 내가 호강하니? 지호가 편하게 사는 거지 뭐. 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 아무것도 아니야. 올케 아버지 사업 크게 하시더라. 결혼식에 오신 분들이 다 놀라더라고. 어떻게 저 사장님 자녀분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냐면서 다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좀 알게 되었어. 아, 아니에요. 그냥 작게 사업하시는 건데. 에이, 그게 어떻게 작게 사업하는 거야? 거기 그 동네 사람들은 지역 유지라고 다 아시던데? 우리 지호 벅 터졌네 정말.
에이, 누나는 무슨? 아직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뿐인 딸한테 재산은 오겠지? 그때 당시 나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어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친정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시댁 식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니 정말 당황스러웠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형님이랑 어머님 하시는 얘기 듣고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어떻게 아신 거지? 에이, 아까 얘기했잖아. 결혼식 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냥 그렇게 한 거지. 자세한 건 잘 모를 거야. 결혼해서 첫 명절이라 누나가 분위기 좀 풀어주려고 농담한 거지 뭐. 그러신 거겠지?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 집 재산 별로 없어. 그리고 있어도 아빠가 다 쓰시고 가실 거야. 그러시라고 했고. 알겠어. 누가 뭐래? 아버님 다 쓰시고 가셔야지. 나도 별 생각 없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너무나 신경이 쓰였어요. 그동안 아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그래서 결혼에 신중했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자마자 다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결혼식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다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저를 허락해 주신 것이라서 남편 말대로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그랬나 보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후에도 친정 아빠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언급이 되기도 했어요. 마치 지나가는 듯 쓱 흘리는 이야기였지만 저는 찝찝함을 지울 수 없었죠.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 사돈 어른은 잘 지내시니? 혼자 계시니까 적적하시겠다. 그렇겠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올케가 잘 챙겨야 되겠네. 네,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아니, 근데 딸도 시집갔고 그러니 새장가 드시려고 연애하시는 거 아니셔? 아유,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한데? 네? 어떤 게 복잡해요? 아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재산도 새엄마랑 나눠야 되고 새엄마가 혹시라도 아이라도 낳게 되면 또 그걸 나눠야 되고 복잡하지. 아, 그건 아빠가 결정하시는 거라서 제가 할 말은 없죠. 예, 그래도 그런 건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지. 새엄마 모시기 싫다고 해야 되는 거야. 네? 아, 그래도 아빠가 외롭고 새로운 분 만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휴, 얘가 아직 어리니까 뭘 모르네. 그런 사람들은 나 아빠 재산 노리고 결혼하는 거지. 아빠는 외로우시니까 홀딱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전 아빠가 그런 분은 안 만나실 거라 생각해요. 아니 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 재산 다 우리 며느리가 받으면 참 좋겠네. 항상 시댁 식구들이 모일 때면 아빠의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재산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런 시모와 시누이의 이야기에 황당함을 느꼈지만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어차피 아빠의 재산을 받을 생각도 없었고 아직 아빠도 젊으시기 때문에 아주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소소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럭저럭 결혼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죠. 평생을 고생만 하시던 아빠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진행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암 말기라는 사실이었어요. 진행 속도가 빠르고 전이가 이곳저곳 많이 되어서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이미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심한 부분도 있어서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빠의 소식을 듣고 나서 시댁에서는 매우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뭔가 기대를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사돈어른은 좀 어떠셔? 많이 안 좋으신 거니? 네, 수술하면서 어느 정도 떼어나긴 했는데 이미 여러 곳에 전이가 되고 상황도 좋지 않아서요. 우선 항암을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니?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 사업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 아마 일은 이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아지신다고 해도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시기는 어려우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에휴, 그렇구나. 아버지 곁에서 잘 챙겨드려야 되겠네. 아휴,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얘기는 더 안 하시니? 네? 무슨 이야기요? 아니, 무슨 사업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느니? 원래 어른들은 아프면 주변 정리 먼저 하거든. 혹시나 해서. 아, 아버지 재산이요? 아니, 꼭 재산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살아계실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님, 아직 저희 아빠 괜찮으세요? 아유, 그래. 그냥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시어머님의 말에 저는 서운함이 느껴졌지만 단순히 눈치 없이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사업을 하셨고 생각보다 사업도 잘 되셨습니다. 동네에서도 잘 사는 집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죠. 아무래도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주변에서도 혼초를 소개해 주겠다며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빠는 제가 클 때까지는 재혼 생각은 전혀 없다며 다 잘라내셨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아빠는 다른 분은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아빠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시댁 식구들도 모두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당연히 재산이 아들에게 갈 것이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놓고 물어보신 것은 아니지만 마치 아빠가 얼른 돌아가시기만을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옳게, 아버지 좀 어떠셔? 전에 많이 힘드시다고 한 거 아니었어? 네? 아, 요즘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새로 쓰는 약이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아유, 그렇구나. 난 또 저번에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길래 오늘 내일 하시는 줄 알았지. 그러게요. 그때는 정말 상황이 나쁘셨는데 이렇게 좋아지시니 전 너무 다행이죠. 아이고, 뭐가 다행이야? 어른은 아프면 자식들이 다 고생이다. 봐라, 너도 힘들고 우리 지우도 힘들잖니? 지호 씨는 병간호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병간호 안 해도 힘들지. 걱정하는 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데. 어쨌든 아버님 괜찮아지신다니 다행이구나. 아빠가 치료를 받으시면서 좀 괜찮아졌다고 하면 시댁 식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아빠의 상황이 나빠졌다고 하면 서둘러서 장례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호들갑을 떠시기도 했죠. 그래, 요즘은 아버지 어떠시니? 아, 요즘 상황이 많이 안 좋으셔서요. 어제는 산소호흡기도 끼셔야 되셔가지고. 아이고 저런, 그래? 아유, 이제 좀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장례도 미리 준비해야 당일에 당황스럽지 않지. 네? 아니요, 어머님.
장례는 나중에 준비해도 괜찮아요. 아니다. 원래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거야. 그런 거 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건 다 알아서 해줄 테니.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아빠가 좀 더 건강하게 제 곁에 있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빠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되었고 결국 1년여의 투병 끝에 아빠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매우 슬퍼하셨어요.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은 슬퍼하기는커녕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듯 했어요. 장례가 진행되면서 슬픔에 빠져 정신이 없었던 저에게 시댁 식구들은 혹시나 아빠가 사회의 재산을 환원한다는 유언을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예, 지연아. 좀 괜찮니? 여기 와서 쉬어라. 원래 장례가 힘들고 그런 거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도 장례 진행 옆에서 도와주셔서 좀 수월하네요. 그래.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정리도 슬슬 해야지. 시간 지나면 더 정신없으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두는 게 좋아. 정리요? 어떤 거요? 아니, 아버지 유언장이나 이런 건 안 남기셨니? 유언장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재산이나 이런 것도 다 정리해야 하니까. 아, 아니요. 유언장은 따로 준비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전에 하신 말 같은 것도 없으셨어? 뭐 재산을 환원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채무가 있다든지 이런 거 말이야.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으셨어요. 그지? 그래.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다 주셨겠지. 그래, 알겠다. 그럼 장례 끝나고 정리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시댁 식구들은 유언이 따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더욱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장례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에 모든 정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남편에게 이런 속상함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했죠. 사실 장례식장에서 시누이며 시어머니며 다 아빠 유언에만 관심이 있더라고. 슬퍼하는 모습도 없으시고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도 하고. 뭐 궁금할 수 있지. 거기다가 당신이 어떻게 처분할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유언 있으면 그거대로 해야 하니까 그런 거지 뭐. 그래도 아직 아빠 보내드리지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재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는 당신 걱정돼서 한 얘기일 텐데 뭔가 우리 가족들이 당신 유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 같네. 없는 말은 아니지 않아? 장례식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유산을 받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 당신 진짜 너무 예민해. 엄마는 전에 유산 때문에 복잡했던 일도 있어서 더 신경 쓰시는 거야. 어떻게 신경 써주는 사람의 선의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냥 이번 일은 당신이 아버님 보내고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게. 그리고 유산 좀 받으면 어때서? 솔직히 우리들 벌이로는 부족하니까. 손뜻 아이도 못 낳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도 그거 알아서 더 신경 쓰시는 거고. 그 유산 받으면 우리 엄마가 편해지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말 내가 더 서운하다.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서운함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빠에게서 모든 재산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여유로울 순 있었죠. 결혼을 할 때도 양가 도움 없이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아이를 갖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었죠.
그렇지만 남편의 이런 얘기는 결혼 전 약속했던 양가 도움 없이 우리끼리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 저도 실망을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제가 알고 있는 아빠의 재산에 대한 정리를 하기로 했죠. 알고 있는 거라곤 아빠가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체 땅이었어요. 사업 관련된 채무는 이미 아빠가 투병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셨고 부동산에 대한 것은 미처 처분을 하지 않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저 대신에 남편이 알아본 바로는 현재 땅의 가치가 118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그 땅에서 자신도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당신 아버님 운영하셨던 사업체 땅 있지? 그거 118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당신 그거 받게 되면 내가 거기 운영해도 될까? 갑자기? 당신 사업도 안 해봤는데 괜찮겠어? 안 그래도 회사 사정도 나빠지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뭐라도 해봐야지. 당신도 사실 아버님 보내고 힘들잖아. 바로 일하려고 하면 힘들 텐데 내가 사업 운영하면서 돈 벌 테니까 당신은 좀 마음도 달래고 쉬어. 그렇게까지 생각했어? 그러게. 나도 아빠 보내고 나서 마음이 참 정리가 안 되네. 근데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 근데 당신 명의로 있으면 사업장 관리 이런 게 좀 힘드니까 명의 변경하면서 나도 올려주면 안 되나? 아니면 내 명의로 올려도 상관없고. 명의를 당신으로? 사업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아유, 그럼 원래 그렇게 해야 좀 안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서류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장 운영하는 곳이 다른 사람 명의면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복잡할 수도 있지. 그래? 그래, 우선 내가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복잡한 서류 대신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두면 중간 과정이 복잡하지 않을 거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장례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정신이 없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되는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시댁의 태도가 확 바뀌어 있다는 게 느껴졌죠. 예, 넌 앉지 말고 가서 반찬 좀 더 덜어와라. 네, 어머님.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그리고 거기 싱크대 안에 있는 것 좀 미리 좀 씻어둬. 먹는 그릇들 다 거기 가면 나중에 씻기 힘들지 않니? 네, 어머님 근데 저도 저녁 좀 먹을게요. 아유, 넌 좀 이따 먹고 우선 저것들 좀 먼저 해. 옳게, 여기 음식들도 좀 식었다. 가지고 가서 데워줘. 아이고, 우리 아들. 얼른 고기 먹어. 이거 내가 툭불로 고르고 골라서 사온 거야. 우리 아들 잘 먹어야 더 잘 벌지. 그래, 역시나 난 너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말했지, 엄마? 다 내 덕이야. 아유, 그래. 아주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억대 부자가 되다니. 아유,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든 되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뭐야? 옳게, 왜 모른 척해? 거기 옳게 아빠 운영하던 사업체 땅 우리 지우한테 줬잖아. 네? 주다니요? 시댁 식구들은 저의 황당한 표정을 보면서 비웃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죽은 아빠가 남겼던 118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남편은 제 인감을 가지고 명의 변경을 신청했던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바로 명의가 변경될 것이란 것이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싹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명의를 변경하다니. 그때 당신이 동의한 거 아니었어? 아,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래, 너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니? 지금 생각해보니 아깝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변경에 동의한 적도 없었고 같이 가서 변경한 적도 없어요. 아, 뭔 소리야? 그때 당신한테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했잖아. 그래 놓고서는 왜 딴소리해? 알겠다고 한 적 없어. 그냥 당신이 한 소리에 그래라고 한 거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잖아. 거기다가 내 인감은 어떻게 가지고 갔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인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니? 아니, 그래서 네 남편이 그 땅 가졌다고 지금 화내는 거야? 참 잘났다 진짜. 아니, 어머님, 이건 제가 황당한 일 아닌가요? 뭐가 황당하다는 거야? 얘가 너한테 말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요, 제가 동의한 적이 없는 거라서요. 너 진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제가 화를 내자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면서 폭설이 내리던 그날 저를 맨발로 내쫓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집으로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실망했다며 이혼 신청 서류만 보내왔죠. 저는 남편과 다시 대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짐을 옮기던 날 누군가가 벨을 눌렀습니다. 밖을 보니 한 남성이 박스 하나를 들고 있더라고요. 한지연 씨 되시죠? 배달된 물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여기로 저한테 배달된 물건이 있다고요? 네, 한승주 사장님께서 보내신 물건입니다. 밖에 나가보니 아빠의 유품이라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아빠의 이름으로 퀵 서비스를 보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받아 열어보니 아빠가 작성을 한 유언장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빠의 재산 목록들이 있었고 편지도 있었죠. 알고 보니 유품을 배달해온 퀵서비스맨은 퀵서비스가 아닌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서 있자 변호사는 저에게 바로 설명을 해주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께서 고용하신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도 남겨두셨고 이렇게 따님이 집에 오면 전달해달라는 물건도 제가 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들어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근데 언제 저희 아빠가 이런 걸 남겨두신 거죠? 장례 끝난 지 꽤 지났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게 아버님께서 시댁 식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바로 작성하셨습니다. 네? 저희 시댁 식구들이요? 네, 그때 한번 병문안을 오셨던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시댁 식구들이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뭐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을 다 따님 남편분이 받으실 거라는 말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서는 바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전혀 몰랐네요. 사장님께서는 아마 따님께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도 준비를 해 두셨고 저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사장님 소유의 부동산이 명의 변경 신청이 되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에 시댁 식구들의 욕심을 아시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라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듯 했어요. 아빠의 선구안에 다시 한번 놀랐죠.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재산을 찾고자 이리저리 발로 뛰며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명의 변경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죠.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해당 부동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유산을 받을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또한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인감을 사용하도록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내용은 시댁의 부당대우였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소식이 들려오자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연락도 없다가 결국 이렇게 연락이 오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명의 변경 취소라니? 이게 무슨 소리고? 거기다가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무슨 이유로? 당신 지금까지 한 행동 유책 사유인 건 알고 있어? 시댁에서 나한테 한 부당대우에 대해서 당신은 오히려 동조하고 나를 사지로 몰았잖아. 이거 다 이혼 사유에 해당되고 그러니 위자료 나한테 지불해야지. 거기다가 우리한테 있는 재산은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모은 거잖아. 당신이랑 나랑 월급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재산 중에 다른 가족들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니 반으로 나눠야지. 뭐? 위자료? 무슨 얼토당토 않는 얘기야? 위자료 받아야 할 건 당신이 아니고 나야. 그때 다 약속한 거 가지고 당신이 꼬투리 잡아서 그 사달이 난 건데 무슨 유책 사유라는 건데? 긴 말할 필요 없고 자세한 건 법원에서 얘기하자고. 나는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남편은 저의 태도에 황당해했지만 저의 복수는 이것으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인감을 몰래 가지고 가 사용했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남편은 인감을 도용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죠. 시댁에서는 혹여나 소중한 아들이 형사처분을 받을까 싶어 저에게 전화를 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너 지금 네 남편 콩밥이라도 먹여야 속 시원하다는 거니?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어머님, 제가 없는 죄를 묻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 허락도 없이 제 인감을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처분은 받아야죠. 그때 제가 물었을 때 사과라도 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독하니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한다고 했겠지? 근데 너 이거 정말 잘못하는 거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말이나 되니? 은혜요? 어머님이 언제 저한테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시나요? 오히려 저희 아빠 유산 탐내셨잖아요. 내가 언제 너네 아빠 유산 탐냈니? 말은 바로 해야지. 그리고 유산은 왜 이렇게 된 거야? 유언장 없다고 한 거 아니었어? 갑자기 유언장이 나타나다니. 지금까지 너 우리 속였던 거구나? 속인 적 없습니다. 아빠가 이걸 다 아시고 준비를 하셨나 보네요. 뭐? 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빨리 구속 취하해. 우리 아들 콩밥 먹기라도 해봐. 내가 너 가만 안 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은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절 가만 안 둔다니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변호사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 얘가 진짜?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아빠가 떠났는데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마 아빠도 제가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사업을 정리하시면서 재산을 모두 증여를 해주려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댁 식구들에게 뺏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결국 저는 아빠가 남겨두신 재산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의 부당 대우가 인정이 됨으로써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받게 되었죠. 저는 다시 아빠와 둘이 살았던 집으로 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주었던 아빠의 편지에는 누구보다 사랑하고 소중한 딸이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평생 잊지 않고 사랑했던 엄마 옆으로 가는 거니 이제는 엄마 아빠가 함께 저를 마음속으로 지켜주고 있는 거라 생각하라는 말도 있었죠. 끝까지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빠에게 못난 딸의 결혼 생활을 보여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더 독하게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로 남편은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 나 다시 일 시작했어.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내가 다시 당신 만날 거라 생각한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평생 갖지 못했던 돈을 갖는다고 생각하니까 미쳤었어 내가. 아니, 나는 매번 얘기를 했었잖아. 우리는 아빠 재산 가질 일 없을 거라고. 항상 난 얘기를 했었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분명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당신은 역시나 그 욕심 내려놓지 못했었네. 아니야, 지금은 다 내려놓았어. 그러니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기회를 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 난 그때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던 것 같은데? 당신이랑은 다시 만날 일 없을 거야. 재결합을 바라는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연락은 오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네요. 누군가는 유산을 받으면 그만큼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재산을 저에게 주려고 지키기 위해 아빠는 아픈 와중에도 마음을 숨기고 저를 위해 준비해 왔다는 걸 안 이상 이걸 제대로 잘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제는 저 혼자만 남겨지게 되었지만 엄마와 아빠가 항상 제 마음속에 가까이 계시니 어떤 풍파가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전화를 하면 바로 밝은 목소리로 받아주실 것 같은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제 곁에 머물러 주실 줄 알았는데 아빠는 저를 남겨둔 채 먼저 눈을 감으셨네요. 앞으로 아빠를 볼 수 있는 건 함께 찍은 사진 몇 장과 동영상이 전부라는 게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네요.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지도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혼자가 되어버리신 엄마 옆에는 제가 자리를 지켜드리고 있어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엄마는 아빠에게 많은 의지를 하면서 살아오셔서 그런지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신 것 같아 엄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떠나시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만약 제가 그걸 목격하지 않았다면
저희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빠가 도와주셨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두셨습니다. 제 사연의 시작은 5년 전 어느 여름날 저희 가족이 동해바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도중에 아빠가 다리에 쥐가 나셨는지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때 어떤 남자가 저희 아빠를 구해주면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는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그 사람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리고 저와 전혀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연인 사이가 되었고 남편으로서 저와 함께 인생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초장부터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남편은 저희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남편을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남자답고 아빠가 없어도 저희 가족을 잘 이끌어 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죠. 저도 남편의 듬직한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아빠를 위기에서 구해줬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은 작용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그거 하나 보고 남편을 판단한 건 아니었어요. 인성 또한 좋았고 어른에 대한 예의도 갖췄으며 대기업에서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던 거였습니다. 서로가 만들어질 수 없는 인연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 남편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남편에 대해 실망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불행은 평화로울 때 오는 거라고 어느 날 아빠의 행동에 이상한 점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고 아빠도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하셨는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시길래 저희 가족 모두 아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검사를 받아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아빠는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으셨어요. 가끔 일상생활을 하실 때 깜빡하시거나 되물으시는 경우가 몇 번 있으셨는데 그게 초기 치매 증상인 걸 병원에 가서야 알게 된 거였죠. 저희 가족은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큼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연세가 많으셨던 아빠는 생각보다 치매 증상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의사는 치매라는 게 사람마다 진행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지만 그건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많이 걱정이 됐는지 치매에 좋다는 것들을 자주 사왔고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 친정에 다녀오기도 했었네요. 남편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쭉 지켜봐온 아빠는 모두가 모여있을 때 갑자기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의 시간 동안 정신이 온전할지 모르겠다만 제정신일 때 박서방한테 부탁 하나만 하지. 앞으로 내 딸과 자네 장모를 잘 부탁하네. 그래도 자네가 그동안 나한테 듬직한 모습을 보여줘서 내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놓이고 아들 같아서 앞으로 나 대신 내가 가진 재산을 대신 관리해 줄 수 있겠나? 이런 건 남자가 관리를 해야 집안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 이번에 평생 부동산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건물 하나 만들어 보자고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125억짜리 건물 하나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내 몸이 지금 이 상태인데 그 건물이 있어봤자 뭐하겠어? 자네는 일단 대기업을 나왔고 경제적으로도 눈이 뜨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잘 부양해 줄 거라 생각했거든. 단순히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고민한 거기 때문에 받아줬으면 좋겠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우리 가족의 부양을 책임져 줄 수 있겠나?
나는 어차피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고 요양원에 들어갈 거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 자네는 나한테 그냥 사위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자 친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네를 믿고 맡기려 하는 거니 우리 가족들을 잘 좀 부탁하네. 장인어른, 저는 그 건물을 받을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당연히 장모님께 돌아가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장인어른 옆을 평생 지켜주신 분은 장모님이신데 고작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큰 금액의 재산을 혼자서 가져간다는 건 도둑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를 그렇게 믿어주셨다는 것만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사이한테 건물을 넘겨도 될 것 같아? 불만이 있으면 지금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하지. 아무래도 나한테 그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은 없었잖아. 지금 그 건물을 박서방한테 넘기겠다는 것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 아무래도 돈 문제가 예민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오늘은 단순 식사 자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대화가 오고 가서 좀 당황스러우니까 이쯤에서 정리하고 너도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박서방이랑 어서 들어가야지. 조금 있다가 다시 엄마가 전화할게. 엄마의 안색은 어두웠고 아빠에게 상당히 서운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조금도 의논하지 않고 아빠 혼자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마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 것 같아 보였죠. 남편과 저는 집으로 오는 동안 아빠가 했던 재산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은 조금도 아빠의 재산을 탐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는다며 지금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저희 엄마한테 가는 게 맞는 거라며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네요. 그런데 남편이 이 문제를 시댁 집안에 얘기를 했는지 다음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저희 집에 오시겠다는 말이셨고 상당히 화가 많이 올라오신 목소리셨어요. 그렇게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먼저 집에 들어와 계셨고 시모가 빨리 가까이 오라며 조급해 하셨네요. 그리곤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넌 옆에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사돈어른께서 내 아들한테 재산을 넘기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며?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옆에서 저희 아빠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당연하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이 사람이 아닌 저희 엄마한테 돌아가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 아빠 멀쩡하세요. 지금 당장 넘겨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혼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뿐이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엄마와 의논부터 하시고 저희와 다시 대화 나누기로 약속을 잡으셨기 때문에 벌써부터 재산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도 그렇지. 너도 옆에서 어느 정도는 입김을 불어넣어줘야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내 아들이 너희 집안과 평범한 사이는 아니잖아. 사돈의 생명을 연장해준 은인이라고. 세상 떠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 영정사진에 올라갈 뻔했던 사돈을 내 아들이 구해줬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지. 사람 목숨값이 정해져 있는 거 봤니? 아버님,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희 집안에 정말 필요한 존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조만간 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저희 아빠의 재산에 대해
욕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 재산은 저희 엄마한테 가는 게 맞는다고 했었는걸요. 그런데 당신이 내가 부모님이 대화하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었어? 내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방금 좀 과장돼서 얘기하셨는데 당신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말씀드린 거야. 이 문제가 작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린 것 뿐이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 둘만 생각하시는 거 당신도 잘 알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라고. 내가 너한테 언제 못했던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니? 네가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조금도 반대한 적 없었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환영했었다. 그것뿐이야. 시집살이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이 매년마다 명절 때며 김장날 다른 집안들은 때 되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 나는 너한테 쓸데없이 노동 같은 건 조금도 시키지 않고 전부 다 내가 했었잖아. 그만큼 우리 집안도 너를 친달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산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너무 서운하다. 우리는 남들과는 다르게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돈어른의 재산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한마디도 거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마음 가진 적 없었는데 전날에 네가 보인 행동은 정말 실망스럽다.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많이 실망하셨다며 쓴소리를 계속해서 쏟아내셨어요. 저 또한 처음 겪어보는 시부모님의 화난 모습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직 해결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다는 건 저로서도 많이 서운한 감정이 들었죠. 더군다나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저를 안 좋게 설명했다는 거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시부모님을 진정시켜 드렸지만 그럴 때마다 점점 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확인을 해보니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가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신우가 왜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부르셨는지 서둘러 문을 열어주라며 다그치셨네요. 새언니, 제가 이 문제로 여기까지 달려와야겠어요? 제가 새언니한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으면 퇴근하자마자 저녁도 안 먹고 무작정 오빠 집으로 달려왔겠어요.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에요? 언니 아버님께서 저희 오빠한테 125억이나 되는 건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새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서 가만히 있었고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 변했나 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원래 같으면 무조건 새언니가 저희 오빠한테 재산을 넘겨주라고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빠가 누구예요? 새언니 아버님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고요. 제가 새언니 입장이었다면 아빠를 구해드린 값으로 100억이 아닌 1000억이라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새언니는 결정적으로 그 순간 망설였다는 거고 저희 오빠를 대신해 옆에서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125억짜리 건물을 유산으로 넘겨주시겠다는 건데 당연하게 받는 게 예의상 맞는 거예요? 일단 한 발 빼고 거절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럼 언니 아버님께서 다시 오빠한테 건물을 가져가라고 하셨을 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해야 그림이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새언니도 인정하죠? 아가씨, 저는 돈이 아깝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저희 부모님께서 오랜 기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결정적으로 엄마는 신중하고 싶으셨던 것 뿐이에요. 그 말이 똑같은 거죠.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 그때의 고마움을 잊어버리셨다는 건데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세원이한테 조금도 서운한 감정이 없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저희 가족과 관계 회복을 하고 싶으시면 오빠한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물 명의가 바뀔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신호가 찾아온 이유도 똑같았어요. 큰돈이 한 번에 들어온다는 생각에 지금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시댁 식구들의 저를 대하는 행동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었고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정리가 되지도 않은 상황을 너무 크게 불려놓은 상태라 수습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시댁 식구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저에게 불만을 쏟아내다가 할 말이 다 떨어졌는지 점차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다시 침착하게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지?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야. 그 건물을 처분하고 들어오는 돈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것뿐이겠어?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 사돈어른의 결정으로 가족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찾아올 거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끈끈해지겠지. 앞으로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이제 평생을 함께해야 될 가족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돈 때문에 우리 싸우지 말자.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거야. 그런 큰 돈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남은 인생 즐기다 가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사돈어른께 유산으로 남겨주려 하지 말고 최대한 서둘러서 내 아들의 명의로 바꿔달라고 해라. 우리 웃으면서 잘 살아보자. 사돈어른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하루빨리 정리해야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지? 딸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저한테 그렇다 할 얘기를 해준 건 아직 없으세요. 어머님께서도 저희 아빠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신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조만간 부모님 얼굴 뵈러 가야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다녀오고 나서 다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제 입장도 조금은 이해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잖아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좋게 타일러서 최대한 하루빨리 아빠의 재산을 남편에게 넘겨줄 수 있게 만들어주길 원하셨습니다. 남편이 시댁 집안의 돈 얘기를 꺼내자마자 이렇게까지 돌변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너무 낯설었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한참 동안 저희 집에 머물다 가신 뒤 남편과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냉기가 집안에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단둘이 남게 되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안 좋아진 감정을 풀어주려 가까이 다가왔고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말았네요. 내가 이상한 거야? 지금 이게 맞는 거냐고. 전날에 있었던 일이었고 결정된 건 하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 도대체 왜 시부모님께 얘기한 거야? 나도 장인어른께서 그런 말을 하셔서 많이 당황했었어. 그런데 만약 정말 나한테 건물이 넘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니까 우리 부모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전날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린 것뿐이었는데 나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지. 그런데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잖아. 당신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잖아. 솔직히 나는 그때 좀 서운하긴 했었어.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하나도 없었잖아. 나도 당신이랑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일단 장인어른 댁에 이번에 다시 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자고. 남편은 저희 아빠의 건물을 꼭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재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좋았던 기억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친정에 가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얼굴빛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저희가 간 이후에 두 분이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반겨주신 엄마한테 아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여쭤보자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시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며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신다는 말을 하셨어요. 아빠는 엄마와 저한테 짐이 되어주고 싶지 않아 요양원에서 보호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아빠가 옆에 있어주길 원했고 아빠는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결정을 내리신 상태셨죠. 그러다 보니 안 좋은 감정이 표출이 되면서 좋았던 부부 금실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힘들어서 버티지 못할 것 같을 때까지는 아빠를 곁에 두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서 이런 의견 차이가 생기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을 하지 못했는지 엄마의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한마디를 꺼내고 말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장인어른께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모님이 요양원에 출입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설 좋은 곳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그럴 때 장모님께서 감당하실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으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아니다 싶을 때 다시 댁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사람이 만약 장인어른과 똑같은 병을 앓게 된다면 그땐 저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내 몸이 힘들면 사랑은 눈앞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관리받을 수 있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장모님께서 지금 현재 갑자기 혼자가 되신다는 것 때문에 많이 두려우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 전부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랑 제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요양원에 안 모시겠다는 거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싫다고 했으면 그만인 거지. 나는 이이가 내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자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는구만. 그런 성격 당장 고치게.
제 성격이 어때서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엔 저에게 고마워하실걸요? 장인어른, 제 말이 맞죠? 그리고 저번에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신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정은 내리셨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죠? 그건 없던 일로 결정을 받네. 내가 계속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괜히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한테도 건물을 넘길 생각이 없으니까 그때 말한 건 잊어주고 앞으로 내 딸한테만 집중해주게. 그 일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이 가서 괜히 미안하게 됐네. 얼마 전에 사부인께서 전화가 왔거든. 박서방에게 건물을 주겠다고 했으면 빨리 넘겨주라면서 얼마 전에 너희 집에 갔었는데 안 좋은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때 아차 싶었었다. 그래서 그 건물은 내가 눈 감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건물은 당연히 우리 집사람이 가져가게 될 거니 더는 이 문제로 신경 쓰지 말게. 내가 내 딸과 자네 목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괜히 이 문제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아빠의 말에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건물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한마디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했던 거고 아빠도 엄마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신 것 같았어요. 대화 중간중간에도 아빠의 치매 증상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요양원에 들어가시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아빠의 고집은 엄마와 제가 절대 꺾지 못했고 결국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기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가족들끼리 대화를 주고받는데도 조금의 말도 붙이지 않았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일부러 건들지 않았어요. 기대한 만큼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집에 잠깐 있다가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된 듯 보였죠. 그런데 아빠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 저희 집안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매 증상이 악화가 된다고 했었는데 아빠는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부터 치매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는 엄마를 알아보기 힘드실 정도로 아예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어버린 상태셨어요. 누구는 치매가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빠는 저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악화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지만 엄마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공간에 있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요양원에선 집에서 모시는 걸 반대했어요. 제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빠를 지켜보는 것 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빠의 손을 잡으면서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빠의 입에서 남편에게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말을 뱉으셨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아빠가 갑자기 남편에게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한마디에 저희는 정신이 돌아온 줄 알았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녹음해 두었는지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 녹음한 파일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거라며 아빠의 건물에 대한 욕심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변한 모습을 보인 남편을 보고 있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저는 녹음된 파일로는 증거가 채택이 될 수 없다며 얘기했지만
제 말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옆에서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는 어이가 없었고 엄마는 남편에게 녹음된 파일을 당장 지우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왜 저희 아들한테 화를 내세요? 모든 결정은 사돈어른께서 하셨는걸요? 증거가 채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확인해 보면 되는 문제이니 너무 화부터 내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셔야죠. 사돈께서 여긴 어쩐 일이시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사돈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남의 재산을 탐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걸 모르시나 보네요. 그걸 아시는 사돈은 그럼 잘하고 계세요. 오늘은 사돈어른 얼굴 한번 뵙고 가려고 잠깐 들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아들과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오늘은 따로 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엄마는 시댁 식구들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 또한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결국 몸살에 걸리셨고 저 또한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며칠간 요양원에 가지 못했을 때 하필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돌발 행동을 하셨는지 요양원에서 사라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엄마와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곤 서둘러 요양원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요양원에서는 아빠를 찾지 못하자 저희는 주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아빠를 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빠의 행방을 알려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요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건물 밖으로 나가셔서 혼자 돌아다니시다가 달리는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충돌이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를 잃게 된 저희는 병원에 도착해 아빠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아빠는 너무 큰 사고로 인해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네요. 뒤이어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병원으로 와주었고 남편이 아빠의 장례를 도와주며 그날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시작이 되면서 조문객이 없던 늦은 새벽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한자리에 모여 술판을 벌이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얼굴빛이 상당히 밝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들을 쳐다보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봤는데 아빠의 125억짜리 건물이 남편에게 간다며 시부모님은 기뻐 날뛰시며 장례식장에서 잔치라도 벌이는 듯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저와 엄마는 넋이 나간 상태라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는 시부모님 앞으로 걸어가시더니 술판을 벌이고 있던 상을 뒤엎으며 당장 장례식장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결국 엄마와 시부모님께서 얼굴을 붉히며 몸싸움이 일어났고 남편은 중간에서 말리면서 저희 엄마한테 현실을 받아들이시라며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빠의 음성이 남편의 핸드폰에서 들려왔고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의 핸드폰을 빼서 재생되고 있는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빠가 남편에게 125억의 건물의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유언이었고 저와 엄마는 촬영되어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영상을 계속
돌려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언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거지? 그동안 나한테 이런 중요한 걸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장인어른께서 나한테 그 건물을 넘겨주신다고 하셨잖아. 촬영된 영상을 보면 1명 이상의 증인인 내가 옆자리에 앉아있고 연도부터 날짜까지 전부터 장인어른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러니 이건 법적으로 무조건 혈역이 생기는 거야. 나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 이거 당신이 전부 꾸민 짓이지? 아빠가 온전치 못한 몸으로 이런 걸 촬영했을 리 없다고. 엄마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 쓰러지셨고, 남편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은 뒤 시부모님과 함께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려는데 빈소에 이상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빈소에서 들려오길래 그곳으로 천천히 걸어가 확인을 하자 신우가 술에 잔뜩 취해서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영상과 똑같은 유언의 동영상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던 영상과는 전혀 다른 말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고, 저보다 늦게 걸어온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신우의 핸드폰을 뺏으려 하길래 제가 먼저 술 취한 신우가 보고 있던 핸드폰을 급하게 빼서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똑바로 못하겠어요? 제가 분명 오늘밖에 시간 없다고 했을 텐데요.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만 읽으면 된다고요. 노인네가 글씨 하나 못 읽어서 되겠소?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말한 거에 대해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너는 조금도 티나지 않게 잘 편집해서 자연스러운 동영상을 만들라고. 편집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유언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최대한 철저하게 작업을 맞춰야 할 거야. 125억이 걸린 문제야. 알겠어? 장인어른, 다시 똑바로 읽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앉아요. 제가 이번 일만 끝나면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신 충주 고향집에 모셔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엄마, 장인어른 가시잖아. 빨리 붙잡아요. 남편은 엄마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 가지 못했을 때 그 틈을 노려 아빠에게 억지로 유언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런 환경이 무서웠는지 요양병실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요양원 밖으로 나간 아빠는 버스와 사고가 나게 되신 거였죠. 신우는 이런 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만취가 된 모습을 하고 굳게 닫혀있는 빈소문 앞에서 영상을 틀어서 보고 있던 거였네요. 너무 충격적인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고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오열을 하셨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 전부 경찰에 연행이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를 구해줬던 남편이 재산 때문에 아빠를 세상 떠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댁 식구들은 법적인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가족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빠를 구해줬었던 그때의 일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단순 사고였다며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네요. 저희 가족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 거짓 유언을 꾸미려 했던 그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많은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 또한 너무 크네요. 엄마와 제가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생 함께 할 거라 생각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아직도 그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진 거 없이 시작을 했었어요. 젊은 게 재산이라고 열심히 살다 보면 저희 부부에게도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마련이 되었을 때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둘이 맞벌이하면 쉽게 자리를 잡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원룸에서 시작해 투룸으로 이사를 했고 틈틈이 청약을 넣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도 기회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청약이 당첨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하게 되었고 가진 재산 모두 탈탈 털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삶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는 아빠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면서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셔야만 하시다 보니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말에 남편과 자주 찾아뵈었는데 그날은 저만 따로 부르시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불안한 마음으로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죠. 여자의 촉은 무시할 수 없는 게 엄마가 옆 건물의 부동산 사장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상황을 정리한 다음 밝게 웃으시며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떡볶이와 여러 가지 분식류를 제 앞에 내어주시며 많은 고민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그늘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엄마가 분식집을 운영한 지도 30년이 넘어가다 보니 이제 많이 지쳤는지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 그래서 좀 쉬고 싶어서 분식집을 이제 그만할까 생각 중이거든.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결정을 하게 되었어. 너희 아빠와 함께 장사했던 추억이 담긴 이곳을 지금까지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항상 이곳에 있으면 그래도 너희 아빠가 엄마 곁에 있어주는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 어느 날 갑자기 분식집 문을 열며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 늙어서 그런지 너희 아빠와 함께했던 기억들도 희미해져 가고 있고 체력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그만 장사를 접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엄마의 건강 문제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잡으셨을 때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엄마도 이제 좀 쉬시면서 저랑 좋은 곳도 많이 놀러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 전부 다 해봐요. 그런데 이런 문제로 저 혼자 따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구이가 들어도 크게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혹시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아무래도 이건 좀 예민한 문제라 우리 둘이 먼저 대화를 나눠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너희가 이번에 청약에 당첨됐잖아. 그런데 둘이서 버는 돈도 많지 않고 아파트 들어가면 아이도 가질 텐데 그러다 보면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겠어? 엄마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들이랑 여기 분식집 처분하면 너희 아파트 금액은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거든. 금전적인 얘기는 조심스러워서 나쁠 거 없으니 일단 너와 단둘이 대화를 좀 나눠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만 부른 거야.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저희 둘이 버는 돈이랑 대출 좀 받으면 충분히 금액 맞출 수 있어요. 급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저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엄마 몸부터 좀 챙기시고 그동안 분식집 때문에 못 갔던 병원도 좀 다니시면서
건강 관리부터 하세요.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른 이유는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부르신 거였어요. 평생 힘들게 모아두셨던 돈을 제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불편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반대로 제 삶이 조금 더 여유 있길 바라셔서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만약 남편이 옆에서 금전적인 대화에 참여했다면 부부싸움이 날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던 순간이었고 엄마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엄마와 한참 동안 해결되지 않는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시간은 금세 저녁 시간이 되었고 나중에 다시 시간 약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결정하기에는 저와 엄마와의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좋아하는 분식류들을 한가득 포장해서 주셨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퇴근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양손 가득 들고 온 분식류들을 보자 남편이 저 혼자 다녀왔냐며 바로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부터 물어봐 주었습니다. 언제나 저희 엄마부터 챙기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고 엄마와 나눴던 문제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를 만큼 조심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엄마와 나눴던 대화를 꺼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점에 대해 굳이 남편에게 말해서 일을 키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엄마의 요청으로 분식집을 찾아가게 되었고 제 의견은 아예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이려는 엄마의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 정도였어요. 저도 아이를 낳으면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돈을 모은 이유도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평생 동안 분식을 팔아서 모은 돈 들이라며 허튼 곳에 쓰고 싶지 않다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결국 엄마의 도움을 받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도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제 말에 많이 당황한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저희 엄마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빨리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얘기하면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저희 엄마를 모셔야겠다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 잔금을 치르게 되었고 그토록 바라던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 집에서 함께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말했던 거 기억나? 최근에 엄마의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 계속 신경 쓰이는데 차라리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당신 생각은 어때? 나야 뭐 당연히 장모님께서 들어오시길 바라지. 하지만 장모님이 그걸 원치 않으실걸? 말씀이라도 드려봤어. 아직 얘기는 안 해봤는데 분명 싫다고 하시겠지. 괜히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 그게 당연한 거야.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피해를 주고 싶어 하시겠어? 괜히 눈치만 보이게 된다니까. 어쩌면 혼자 계시는 게 속 편하실지 몰라. 나도 장모님 건강이 걱정되긴 하지만 섣불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시다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받으셔서 건강이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도 있을걸?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소?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엄마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었죠. 병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갔고 더 이상은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
저와는 병원을 절대 가지 않겠다던 엄마를 모시고 좀 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의사에게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고 말았습니다. 췌장에 암이 생긴 상태라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엄마는 그래서 분식집을 정리하신 거였고 이미 수술을 한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는 확률도 없었다는 걸 아셔서 하나둘 정리를 하고 계셨던 거였네요. 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 너무 큰 정신적 고통이 뒤따랐고 오래 버티지 못하실 거라는 의사의 말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췌장암이라는 게 초기에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기적을 바라볼 수 없냐고 여쭤봤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엄마도 이미 손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에게 계속 이 사실을 숨기고 계셨던 거였어요. 남은 기간은 길어야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상태였고 저는 중병에 걸리신 엄마를 일단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꽤 시끌벅적한 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연락도 안 받아서 우리 먼저 시작했지. 장모님도 오셨네? 이참에 잘 됐네. 오늘 급하게 집들이를 하게 됐어. 우리 부모님께서 신혼집 구경하고 싶다고 하셔서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됐네. 괜찮지? 이참에 서둘러 끝내는 게 좋잖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나 했더니 사부인이랑 같이 있었네요. 이왕 오셨으니 함께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 되겠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저희가 그냥 배달 음식 시켰어요. 신혼집이 어찌나 궁금하던지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참지 못하고 서둘러 오게 됐네요. 요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분식집을 그만두시니까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셨나 보다. 그러게 제가 진작 그만 정리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요. 서 있지 마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당신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눈도 빨개진 걸 보니까 설마 울은 거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우리 엄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집들이는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될까? 사전에 계획된 것도 아니잖아.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니? 다음에 하자니? 사부인 몸 상태가 얼마나 안 좋길래 그만하라는 말까지 나오는 건데? 저희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췌장암이시래요. 그동안 정말 오래 버티셨다고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안 남았다는데 지금 서 있는 것조차 많이 힘들거든요. 일단 저희 엄마 안정을 취하셔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될까요? 기분 좋은 날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일단 휴식 좀 취하려고 잠깐 들렸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되니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마저 식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게 되겠어요? 벌써 사부인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벌써 다 들었는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겠냐고요. 아들, 오늘은 일단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하마. 사부인께서도 일단 휴식을 취하셔야 한다잖니. 잠깐만요.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왜 가시려고 그래요? 장모님도 신경 쓰지 말고 마저 식사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영 신경 쓰여서 말이야. 우리도 힘들게 시간 내서 오긴 한 건데 어쩌겠니?
한자가 우선이잖아. 당신 잠깐 이리 좀 와봐. 나랑 따로 대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기 전에 나한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연락을 받지도 주지도 못했다니까? 집들이야 나중에 해도 충분하잖아. 엄마가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당신이랑 얼굴 붉히면서 대화할 정도로 체력이 남아있지도 않고 정신적으로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시부모님 챙겨드리지 못해. 그래서 장모님은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데?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 돌려보내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 설마 계속해서 여기에 계실 생각은 아니시지? 췌장암 걸리신 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환자와 함께 지내는 건 좀 그렇지. 엄마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게 누구 덕인지 벌써 잊었어? 아니, 장모님이 집이 없으신 것도 아니신데 그냥 택시 타고 보내드리면 되잖아. 나는 내일도 집들이가 잡혀 있다고. 회사 사람들까지 전부 다 오기로 했는데 그럼 그것도 취소해야 된다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장모님만 집으로 돌아가시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미련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겠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시라 해. 당신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금 다음날 집들이까지 잡았다고? 나한테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놓고 무턱대고 당신 혼자서 일을 벌이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엄마 혼자서 버틸 수 있는 몸이 아니라고 분명 얘기했잖아.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내가 당신 보고 옆에 있어주라고 했어? 그냥 오늘만 집들이 미뤄달라는 건데 췌장암 걸린 엄마 앞에서 불만을 털어놓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가 지원해주신 자금이 5억이나 된다고. 솔직히 이 집은 엄마 거나 다름없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고. 당신은 나랑 엄마보다 집들이가 중요해? 이제야 알겠네. 장모님이 전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야. 일부러 우리한테 자금을 주시고 얹혀 사실 생각이셨던 거네. 그거 얼마나 된다고 코끼를 드는 거야?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고 말했으면 앞으로 1년은 거뜬히 넘어가실걸. 장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암도 진행 속도가 느려지거든. 내가 봤을 때 장모님 앞으로 한 2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저도 모르게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어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손을 대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결국 힘겹게 버티고 있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다른 방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목소리가 거실에까지 전달이 되었는지 시부모님께서 방문을 두드리셨고 남편은 저에게 뺨을 허용해서 그런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네요. 남편은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더니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저희 엄마한테 막말을 퍼부으며 더욱더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장모님 때문에 지금 이게 뭡니까?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암이라고 집들이 분위기 다 망치고 6개월밖에 시간이 없다면서 집에 눌러붙을 계획까지 세우시면 제가 반겨드릴 줄 아셨어요? 정말 속 보이시네요. 몸이 안 좋아질 거 뻔히 알고 계셨으니까 일부러 저희한테 5억 지어주고 병수발 들어달라는 거 아니었나요? 의사가 6개월 정도 예상한 거지. 앞으로 길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장모님께서 췌장암 걸릴 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 살 날도 아무도 모른다고요. 내가 여길 오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게 됐네. 기분 좋게 집들이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 망쳐서 속이 상했겠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생각 없으니까 그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진정 좀 하겠나. 나도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고.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술도 얼마 먹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아픈 환자인 우리 엄마한테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이 집은 당신이랑 내가 마련한 게 아닌 엄마가 평생 동안 분식 팔아서 우리 잘 되라고 지원해 주신 돈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받을 때는 제일 좋아하던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신 엄마한테 감사해 하기는커녕 중병 걸린 엄마를 내치려 들어? 당신의 인간성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이 이 집에 보탠 자금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 이혼하고 처분해 줄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금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나는 불만도 얘기 못해? 장모님이 잘못하신 거 맞잖아. 기분 좋게 집들이 하고 있는데 조친 거 내 말이 틀렸어? 장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혼하자는데요. 엄마는 순식간에 몰려온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를 움켜쥐셨고 식은땀을 흘리시며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건강 상태에 큰 문제라도 생길까봐 일단 방으로 모신 뒤 침대에 눕혀 드렸네요. 시부모님도 남편에게 그만하라며 말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였죠. 문제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였던 감정들이 엄청나게 많았던지 쉬지 않고 막말을 뱉어대며 엄마가 누워 계신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께서 힘으로 남편을 끌어 바깥바람 좀 쐬자며 밖으로 내보낸 뒤에야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네요.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받게 된 저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가기에는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었던 행동들이 전부 가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조금도 걱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집들이만 중요하게 생각한 남편을 더는 제 삶에 포함시킬 마음이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시부모님께서 저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라는 시부모의 말도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어요. 남편도 저와 다퉜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안 좋은 방향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남편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결국 저희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저희가 그토록 원했던 신혼집은 처분을 한 뒤에 재산을 나눴고 남편은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막말을 뱉은 뒤 저희 부부는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엄마를 보살펴 드리면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 엄마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옆에 누워 계신 엄마를 부르며 깨우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엄마는 제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으셨고 깊은 잠에 빠지셨네요. 엄마와 함께했던 세월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떠오른 기억들은 전부 다 제가 못해드린 기억뿐이었어요. 어렸을 적엔 온갖 투정만 가득했던 어린이였고 성인이 돼선 엄마에게 손을 벌리는 불효자였었네요.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신 엄마는 그렇게 제 품에서 떠나고 마셨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드린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라는 엄청나게 큰 존재가 제 곁에 더 이상 없다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견디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엄마가 남겨주고 떠나신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앞만 보며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저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인점 몇 개 정도의 점포가 생길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엄마에게 배운 노하우들로 이뤄낸 성과였어요. 제 삶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될 줄 몰랐지만 엄마가 한평생 만들어 오신 분식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저에게 재산이 되었고 점점 더 발전되는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사무실 사람들과 사업 아이템에 대해 회의를 주고받고 있는데 밖에서 직원이 누군가 저에게 찾아왔다는 말을 하길래 회의가 끝난 후 저를 찾아왔다는 사람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몇 년간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았던 전 남편이었네요. 왜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을 또다시 제 앞에서 마주치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내가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오죽했으면 당신한테 찾아왔겠어? 제발 나 좀 한 번만 도와줘. 그래도 우리 그때 일만 아니면 정말 괜찮은 사이였잖아.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돈벌이가 좋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거든.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히셔서 수술을 크게 하셔야 하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해. 제발 좀 도와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알아? 어느 날 회사 사람들이 분식을 시켰는데 배달 주문 메뉴에 당신 얼굴이 찍혀 있더라고. 처음엔 잘못 봤나 했는데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 당신이 성공한 것 같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신뿐인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그런데 잠깐만. 저기 명패에 왜 장모님 조남이 적혀 있는 거야? 당신이 대표 아니었어? 왜 대표가 당신이 아닌 장모님으로 되어 있는 거지? 설마 췌장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거야? 정말 다행이네. 이참에 장모님 얼굴까지 뵙고 부탁 좀 드리면 되겠네.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지? 나는 당신한테 좋은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그때 우리 엄마한테 난리쳤던 기억밖에 없다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야. 그리고 우리 엄마 세상 떠나신 지 한참 됐어. 당신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알 수는 있었다고. 저 명패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감사를 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라도 엄마를 대표 자리에 앉혀드리고 싶었어. 나는 당신을 조금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기대조차 하지 마. 우리는 두 번 다시 마주치면 안 될 사이야. 나는 당신의 인생이 무너졌으면 좋겠어. 나처럼 똑같은 아픔을 겪어보라고. 남편은 중역실에 있는 저희 엄마의 명패를 보자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네요. 자신의 상황이 안 좋아지니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은 남편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남편을 회사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한 건 아니네요. 기억에 잊고 살았던 남편이 저에게 또다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고로 많이 위중하시다는 소식만 접한 상태이네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남편의 인생이니 알아서 하겠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일으켰는지 뼈저리게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